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처음 받으면 대체 이게 무슨 처분이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성인이라면 초범인 경우 그리고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만 청소년 사건에서는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아주 낮은 처분, 제일 낮은 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이 걱정이 될 거예요. 또는 1호 처분, 보호자 감호 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병과돼서 보호 처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보호 관찰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 보호 관찰 처분이 내려지는지 Q&A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소년 보호 관찰이란 무엇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소년범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는 않고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대신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서 생활을 하고 주기적으로 검사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준수사항이 부과가 되는데 준수사항을 지키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이런 것들을 이행하면서 범죄의 가능성을 줄이고 문제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소년법상 소년보호재판을 통해서 4호, 5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4호는 단기보호관찰 처분 1년, 5호는 장기보호관찰 처분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장기보호관찰 경우에는 1년 연장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또는 법무부 훈령인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자인 경우에도 이제 1급을 받게 되면 1년, 2급을 받게 되면 6개월 동안 이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어떤 학생이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했고 초범인 경우에 유포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집으로 그냥 1호 처분을 받고 돌아가는 경우에도 만약에 조금 가까운 시일 내도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처분을 내리실 때 보호관찰 처분을 같이 부과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판사님들이 구체적으로 조건을 정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소에 가서 지금 중복지원센터인데 가서 휴대전화 검사를 받을 것, 그 다음에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보지 않을 것,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지 않을 것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준수사항을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호관찰의 절차는 일단은 총 4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1단계는 보호관찰 명령, 법원에서 보호관찰을 명령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이를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2단계로 보호관찰관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대상자,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을 처음으로 만나서 면담을 하고 준수사항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보호관찰을 이제 수행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정해진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 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받으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면담 조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정해져 있던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면 일단 법적으로 부과되어 있던 의무가 해제되며 보호관찰이 종료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준수사항은 사실 기본적인 것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일반 준수사항으로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나쁜 습성 버리고 선행을 유지해야 할 의무,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에 수능할 의무, 주거지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사전 신고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보통 보호관찰 기간에는 주거지 제한이 걸리게 되어 있어서 보호관찰관의 허락 없이 주거지를 옮길 수는 없는데 보통은 주거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많은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특별 준수사항인데 특별 준수사항은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서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의무, 외출이 제한되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하거나 성실하게 학업 유지해야 된다는 등 무단 결석을 하지 말 것, 담배를 피우지 말 것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부과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준수사항 위반하면 사유에 따라서 보호관찰 기간이 연장되거나 또 준수사항이 더욱더 엄격해질 수 있고요. 혹은 다시 소년재판을 받게 돼서 처분이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소년원 처분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이 점은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제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거, 이제 이것도 많이 부과하시는데요. 야간 외출 제한, 이제 야간 전화, 이제 보통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는데, 야간 외출 제한은 보통 이제 밤 10시,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을 금지하는 거고, 보통 이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 2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금지시키시는데, 이 기간에도 이제 못 견디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는 확인은 그 해당 시간에 보호관찰관님이 전화를 하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누구랑 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원칙적으로는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주소지에서 전화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전화를 못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몰래 외출하는 경우, 내지는 자다가 못 받았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사람인지라 한두 번 정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위반했다고 해서 바로 처분을 변경하시거나 하시진 않으시는데, 그래도 만약에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바로 연락을 드려서 사유를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은 참작을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하더라도 보호관찰관분이 생각하시기에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뭔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예의가 없다, 뭔가 이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판사님께 보고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좋지 않은 결과 내지는 이제 처분의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전화를 드려서 어제 왜 전화를 못 받았고 내가 어제 어디에 있었는지를 꼭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아이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있는 경우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요. 또는 이제 집에 요새는 전화기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일정 기간 동안에 전화를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보호관찰관과 상의해서 대안을 찾아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내용들은 모두 보호관찰관님이 어느 정도의 재량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관찰관님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무래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야 되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출석을 못하게 됐다. 보통 이제 늦잠 자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일단 원칙적으로 지정된 날짜에 출석은 꼭 해야 됩니다. 최대한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해당 일시일에 맞춰서 출석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만약 출석하지 않았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보호관찰소에 연락을 해서 관련 사유를 설명을 하시고요. 새로운 출석 날짜를 정하시면 됩니다.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한 늦잠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면 경고 등의 조치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반복되거나 또는 정말 심각한 일로 의도적으로 출석을 하지 않은 것, 도주했다고 인정되는 것, 이런 경우에는 구인되거나, 그러니까 끌려간다는 뜻이에요. 유치장에 갇혀 있거나 처분이 취소되어서 더 높은 처분으로 변경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관찰 제도의 취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보호관찰 기간에 법에서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준수하고 실질적으로 반성하면서 변화하게 하되, 다만 생활 자체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보호관찰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이자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보호관찰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질문과 답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보호관찰 받았다 그러면 선처받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단순히 선처만의 의미가 아니라 엄격한 감독과 교육이 여기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제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안녕.